새만금의 알리백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고창으로 그 보합선이 갈 것을 부안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서남권 해상풍력에 지금 60대가 생산하는데 앞으로 거기서 2.4기가를 생산하면 보합선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보합선 양육 지점이 고창으로 있는 건 고창 군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안 군수님, 부안 정치권과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이게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 양력 지점을 새만금 방조제 쪽으로 부안 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고창에서 반대해서 계속 안 됐거든요. 이동을 시켰고 부안에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양육 지점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새만금 MP에 산단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마스터 플랜 변경되고 있잖아. 12월까지. 그래서 새만금 군산 제1산단, 새만금 제1산단이 군산 쪽, 제2산단이 새만금 배우도시 쪽 MP 지정되죠. 네, 지정됩니다. 그 다음에 만경 709 그 농생명 70919 내지 R4 이 정도가 아마 새만금청 MP 변경 과정에서 산업단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를 알리백 산단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한전사장하고 한전중앙본부장인가 중부본부장인가를 제가 직접 다 불러서 만났습니다. 지금 고압선을 끌고 가는데 이거 안 돼. 대신 새만금의 전력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력망 공급 대책을 마련해. 이게 MP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 여기에 전력망을 공급할 수 있는 망을 줘. 그렇다면 내가 검토할게. 이게 김동철 사장하고 저하고 대화입니다. 중앙본부장하고도 저하고 대화입니다. 이걸 도에다도 전달했던 바가 있고 새만금청에도 전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력망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아까 그 4개 지역에 전력망이 구축돼야 알리백 산단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망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전도 그걸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안 양력 지점에서 전기를 빼서 새만금 전체를 끌고 갈 건지 아니면 가다가 중간에 김제 쪽으로 와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건지 그걸 한전이 고민하는데 중간에서 빼서 하는 걸로 고민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전력망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2.4기가 해상풍력 60메가 그 시범 사업만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민자 투자 계획을 세우고 또 여기에 공공 투자 계획을 세워서 사실 이걸 끌고 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3년 6개월 동안 수상태양광 수사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올 수도 뵀죠. 속된 말로 하면 좀 우리가 쫄았죠. 전남은 치고 나가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쫄은 거 아닙니까? 좀 안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3년 전 그대로입니다. 근다고 이 내측 수상태양광도 거의 그대로 수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왔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됩니다. 전남처럼 우리가 속도를 내서 내측도 빨리 발주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노르웨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저 국회의원실에 많이 찾아왔어요.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아마 전라북도에도 많이 왔을 겁니다. 그 기업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노르웨이로 초청까지 했어요. 무료로. 자기네 해상풍력 사업 다 보여준다고. 그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들이에요. 근데 저는 뭐 안 갔습니다. 저는 안 갔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한 몇 분 갔다 오셨어요. 거기에 선진지 시찰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까지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계획을 짜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종합 계획을 세워서 생산 종합 계획을 세워서 가면 된다. 그리고 전력망 구축 계획을 세워서 가면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전국에 계획된 재생에너지가 좀 7기가와트잖아요 현재. 그럼 우리가 지금 계획상으로 2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나머지 대부분을 뭐 해상풍력을 새롭게 해가지고 2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해상풍력이 아까 여기 이제 기술적 그 설비 용량으로 보면은 20기가거든요. 육상풍력이 28.9기가입니다. 이것이 시장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규제라든가
뭐 아까 이제 해상풍력은 어로 문제라든가 어장 문제라든가 군사작전구역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거든요. 이건 군사작전구역 문제는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대목이 있고요. 어장과 어로 문제는 이제 어민들하고 서남권 민관협의회에서 상생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가되는 지역은 또 어민들하고 상생협약을 맺어가야 됩니다. 어민들도 이제 그 수산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이 협상에 따라서 쭉 이제 진전되는 거고, 영농형 태양광도 그냥 면적 딱 해서 수도 곱하면 25기가 할 수 있습니다. 25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적정 목표를 세워야 되고,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부터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지역은 뭐 뒤로 미루고 원하는 지역부터 전력망을 깔아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뭐 5기가 10기가 정도 뭐 이 정도는 미래에 도출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법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심사가 됩니다. 원래 제가 간사로 있을 때 심사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쟁점 법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뭐 필수농자재법, 양곡관리법 이런 거 심사하느라고 심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농형 태양광법은 통과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기 그동안 이제 까져있던 송전 피해를 이 지역이 보고 있는데 기업들이 내려오려면 비용을 차정을 줘야 되잖아요. 예, 당연히 그래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용인하고 새만금 산단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어야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산출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보통 인프라 비용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망 체계는 원전하고 화력발전소 중심의 전력망 체계거든요. 이 전력망 체계인데 이 전력망 체계가 과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원이 만약에 전북하고 전남 쪽에서 새로운 전원이 생기면 이걸 공급하는 전력망을 기존 망에다가 연결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망을 끌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비용 산출이 일단 돼야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는 수도권에서 사실 CO2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수도권에서 CO2가 많이 나오는데 수도권과 그 기업의 CO2 발생량을 비율로 따져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출을 거기까지는 제가 산출은 어느 정도까지 전기를 다운시켜야 되냐 산출한 원칙은 그렇고 그건 용역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해상으로 가냐 지상으로 가냐 지중으로 가냐 이 비용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쪽에서 쓰는 CO2 발생량 CO2량이라든가 수도권 전체 CO2 발생량이랄까 이런 걸 비율을 따져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1차, 2차, 3차 계획 15년간 계획을 3차 말씀하셨잖아요. 15년 계획. 이럴 경우 해상이나 풍력에 따른 혜택 지역 아니면 또 그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지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제 예측을 저희가 뭐 조금 러프하게 예측도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이 해상풍력은 민간 기업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공공 출자, 주민 출자를 기본적으로 하게 할 예정입니다. 어느 퍼센트 내지에서 민간 기업이 수익을 어느 정도 보는 선상을 전제로 해서 공공 투자를 하게 해야 될 거고, 그게 제가 여기 새만금 내측을 비전 선포식 할 때 주민 투자형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그때 계산한 계산식들이 있는데 하도 오래돼서 조금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러프하게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기가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에 따른 배당은 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햇빛연금, 바람연금 받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공공재원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건데 이것을 뭐 한 20%를 공공재원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2.3조 10년간 2.3조 원이 적립이 되고요. 30%를 했을 때 10년간 3.4조 원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 참여형으로 가면 REC가 0.3%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10년간 2.3조 원이 적립된다고 하면 20%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뭐 그 10% 기준으로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반절이니까 2.1조 정도 되겠죠. 그것을 예를 든다면 아까 문화예술, 청년 뭐 이런 다양하게 구간을 설정해서 새로운 재원이니까 뭐 주민세로 걷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재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햇빛연금 그건 받는 것은 출자금에 대한 배당액은 별도 건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앞으로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재생에너지 사이로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무역장벽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국제적 경제적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경쟁력을 놓치면 우리는 지금까지 선진 강국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져왔는데 아마 그 기회에서 우리가 대응을 못하면 어려움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북이 우리한테 이거에 기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경사에서 산업화를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초고속 깔 때 AI까지 올지 알았으면 우리가 그걸 해안이 있었으면 얼마나 잘 대응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마지막 같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아까 국가 데이터 센터 오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에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력이 없어서 못 지어요. 딱 한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일부 기업들이 전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없습니다. 전원.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돌파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정부에 뭐 왜 우리는 안 주냐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놓고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제가 이제 제 공약에 나갈 텐데 수소혁신 밸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면 우리가 그린 수소 실증단지 만들었잖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여기 이 비전 선포식을 할 때 단순 태양광으로는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업을 돌라고 그랬고 거기서 중간에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 융복합단지가 새만금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종합실증단지를 줬고요.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를 줬고요. 그 다음에 그린수소 실증단지를 줬습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새만금 MP상 그린수소 대량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MP에.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 항을 에너지 항으로 그러니까 특화시킨다면 식품 전용항하고 농수산물하고 식품 전용항하고 에너지 항을 특화시켜가지고 왜 울산, 부산, 인천하고 싸워봤자 우리가 안 되잖아요. 특화된 항으로 가자는 게 에너지하고 식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그린 수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혁신 밸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소를 대량 생산하고 전국에 공급하는 식으로 가야 되겠죠. 이미 독일은 도시가스 대신에 도시가스 망에다가 수소를 공급해서 수소로 집안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는 그 시스템이 지금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소로. 근데 우리도 그런 체제로 가려면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만이 여유 전력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전력으로 하면 그걸 그레이 소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재생에너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혁신 밸리가 옆에 구축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건 제가 정책공약 때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기후위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세계 경제는 이제 화석 연료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이유는 이미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이라는 것을 내년부터 탄소세 형태로 탄소 조정 분담금, 시밤이라고 하는데 그걸 붙입니다. 무역 장벽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벌 400대 기업들이 2040년 언저리에 30년부터 40년 언저리에 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납품하는 우리 기업들은 다 탄소 제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성도
또 LG도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이 재생에너지를 수사하고 압박했던 것은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 체제는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 만든 우리를 뒤로 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얼마나 환장했겠어요. LG, SK 입장에서 환장하고 미치는 것이죠.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자기들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환장하고 미치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간다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재생에너지를 광범위하게 생산하겠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으셨고,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한테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이 있고 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필연성을 저는 강조한 거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를 말로만 생산하고 그림으로만 있고 실제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도 도루묵이잖아요. 기업들은 실용이 아닙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얼마나 생산해? 우리 5기가 생산할게. 그럼 5기가 우리 기업이 이만큼 올 수 있는데 10년 후에 얼마나 생산해? 10기가 생산할게. 15년 후에 20기가 생산할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와. 이것이 기업들한테는 안전적인 시너지,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림만 있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 드립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또 하나의 관세 블록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간파하시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경제를 잇는 인식과 철학,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 비전이 있다는 거죠.